숨쉬는 것도 정치다. 박근혜 씨가 구속된 날 방송하고 있습니다.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김민석 특보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석입니다. 김현 의원님은 당의 추미애 대표의 특보일 뿐만 아니라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 쪽에 또 캠프에서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두 개를 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시군요. 말씀을 못하고 그냥 웃기만 하세요. 오늘 웃으면 안 된다고. 사실 오늘은 웃을 일은 아니고 착잡한 날이죠. 그렇죠. 되게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제가 잠들기 전에 구속 소식이 이렇게 날라왔는데 뭐랄까 이게 성취감보다는요 역사적으로 슬픈 날인 것을 이제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게 좋은 일은 아니구나. 누군가 이게 구속되고 이런다는 게 박근혜 씨가 법원에서 이렇게 구치소로 향하는 장면에 보도들을 보면은 또 유난히 또 머리도 흥그러져 있고 뭐 이런 거 보니까 확실히 이쪽 사람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심정적으로 저쪽 사람들처럼 뭐 잔인하게 누구를 죽이고 살리냐 하는 그런 거의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보다는 한편으로 측은지심도 갖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두 분들 어떠셨어요? 개인으로 보면은 구속이라는 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구속, 특히 본인이 예상을 잘 못하는 구속. 예를 들어 법원에서 재판을 하다가 바로 그냥 현장에서 구속되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의 준비를 못하는 구속을 보면 저는 가끔 어떤 생각을 하면 저건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살고 뭐 죽는다는 게 갑자기 자기와 인연을 맺고 있던 많은 것들에서 떠나게 되고 갑자기 못 만나게 되고 갑자기 연락을 못하게 되고 이건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근데 보통 죄를 지어서 내가 이거 구속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근데 제가 쭉 이렇게 그동안 지켜본 가운데 전혀 내가 구속될 거라는 예상을 못하고 있다가 구속되는 경우가 가장 고통스럽고 황당한 경우이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많이 있어요. 특히 법정 구속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준비 안 된 상태. 누구와 연락도 할 수 없고 뭐 등등등등 이런 거죠. 그런데 아마 그에 준하는 심리 상태였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이번의 경우에는 박근혜 경우에는 본인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현실로 내려오는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그거를 내가 구속될 수 있다고 생각을 저는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더라도 마음으로 이렇게 현실로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건 그렇고 저는 늘 이렇게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게 참 세상이라는 것은 세월호가 오고 박근혜가 가고 진실이 이렇게 올라오고 또 법의 정의가 실현돼 나가고 그러니까 참 조금 전혀 다른 얘기인데 저는 오늘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은 참 사람이라는 건 길게 보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아주 좀 전혀 다른 느낌인데 아주 그런 원초적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살 때 청와대에 들어가서 79년도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다시 들어가니까 이제 그곳이 본인이 개인 집인 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국가 재산도 개인 재산으로 착각하고 재벌도 아버지가 하듯이 그렇게 갈취를 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내가 하는 게 뭐 죄가 되냐. 그리고 뭐 480억을 받으려고 내가 그 정도의 뇌물을 받으려고 그랬냐라는 식의 발언을 보고 하여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는 것도 한편으로 있고 그리고 정말 정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이다.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뽑기도 하고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이런 정말 민주화된 대한민국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또 국민들에게 감사한 마음 정치인이 정말 정치를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밤샘이었습니다. 박근혜 씨의 그 구속돼가지고 양쪽이 검찰 직원이겠죠? 태워서 이렇게 호송이죠 이제는. 호송하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약간 마음으로 좀 이렇게 심란한 것도 있지만 정권 내내 핍박받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통쾌한 일이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에는 죄 지은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 특히 세월호 유가족 분들 입장에서는 뭐 저 같은 마음도 있었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그 정도로는 분이 안 풀릴 것 같은 생각도 들죠. 네, 안 풀리죠. 어저께 밤새 이제 같이 있지는 않았지만 공간상 같이 있지는 않았지만 계속 이제 문자를 주고받고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세월호가 인양되는 과정을 보면서 잠을 못 잔다는 거고요. 날숨이라고 그러죠. 날숨.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고통 겪고 있고 그보다 더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좀 잠을 잘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보고 하는 말이고, 지금 이제 유가족들이 50명이 목포 신항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안산에서도 일요일날 시민들 상대로 이제 목포 신항에 내려가자 이렇게 제안들도 있고 하는데,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가족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터지면서 모든 걸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그다음부터 이 가족들을 고립시키고 분열시키고 천하에 몹쓸 사람들로 만들고 뭐 이런 거에 배신감들이 크기 때문에 예. 다시는 안 보고 싶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그렇죠. 사람을. 네. 지워버리고 싶은. 볼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무슨 사건이 떠오르고. 확실히 역사를 되돌릴 수 있다면 박근혜 씨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얘기를 예전에 방송 초창기 때 한 적이 있거든요. 교통사고가 자기들 말처럼 날 수는 있는데 그것을 수습을 잘 해가지고 국가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계속 케어를 계속 해왔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또다시 온다면 아마 반대로 세월호 유가족들은 박근혜 씨를 보호하려고 했을걸요. 그런 측면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뿌린만큼 거둔다는 게 딱 역사의 진리 같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결국은 증거인멸의 우려를 갖고 한 거죠. 네, 증거인멸 우려가 5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요. 범죄 혐의를 모두 다 부인한 거, 그러니까 증거인멸 우려고요. 그다음에 압수수색 못하게 한 거하고요. 그다음에 바깥에 있을 경우에 이제 재벌들에 대한 수사가 아직도 본격적으로 안 됐는데 SK나 CJ 이런 분들하고 이제 말 맞추기 할 수 있다라는 거하고, 네. 그다음에 김종이나 김종덕 장관에 대해서 허위 준수를 하도록 한 점. 이제 이런 게 증거인멸의 요소로 작용해서 구속까지 간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보니까요. 근데 이제 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통상 그것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그러니까 이후에 구속을 안 시켰을 경우에 구속을 안 시키고 진행될 수 있는 불구속 재판의 경우에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우려의 측면을 많이 고려했다면 이것은 기존에 해온 증거인멸의 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와 지적도 상당히 있고, 그리고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됐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그 중대성을 판단한 측면이, 또는 형평성 판단할 측면이 상당히 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영장 판사가 요 관련 업무를 한 것이 지금 2건인가 사전에? 3번째 그러니까 영장 그 전에 청구, 2건인가여서 비교적 새롭게 이 업무를 담당한 분이고, 그래서 비교적 다른 정치적 판단보다는 비교적 순수한 법리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것을 안 했을 때의 문제를 이렇게 또 고려했을 때의 우려를 또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검찰은 영장 신청하는 것이 100%고 법원으로 가면은 뭐 결국은 이제 구속될 텐데 상대적으로 검찰보다는 고민을 조금 더 할 거라고 봤지만 결국은 법원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저는 봤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영장 판사가 그런 판단을 한 거죠. 박근혜 전략 미스가 있었고요. 이번에 제가 봤을 때 구속을 직감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박근혜의 위치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계속 자기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인정하지 않은 부분들이 오히려 헌재부터 따지면 헌재, 특검, 검찰까지 계속 그게 가장 큰 난제처럼 보였는데, 그래서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도 자기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지금 법원에서 영장 발부할 때는 자기 범죄 사실을 인정해도 구속, 인정 안 해도 구속 그 상태였던 것 같아요. 범죄 사실이 있습니다. 일부는 그래도 구속, 없다고 해도 구속, 이 상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었든 간에 마지막 법원에 가서는 자기 자신들의 전략 자체를 써먹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헌재 결정에 있어서 그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뭐 법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상당수는 표현을 쉽게 한다면 괘씸죄라는 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구속은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피하기 어려웠다. 예. 지금 구속을 만약 안 시켰으면, 구속을 시킬 경우에 오히려 동정이라든가 또는 보수 세력의 결집이라든가 이런 폭풍이 상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 또는 우려 뭐 이런 것을 한 경우도 있지만, 전혀 다른 경우로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안 했을 때 뭐 당장의 어떤 정치적인 파장뿐만 아니라 길게 봐서 한국에서의 법의 정의 또는 역사적인 흐름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을 보면 구속은 불가피했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검찰에서의 태도가 가장 핵심일 수도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정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끔만 분위기를 몰아갔다고 하면 청구 안 한 상태로도 재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검찰의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의 허위 사실 이런 것들이 다 걷어지고 진실이 밝혀질 것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검찰은 사실은 그 검찰 쪽 관계자들 얘기를 이렇게 전해 들어보면 검찰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 대고 기름에 불을 끼얹은 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격앙된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그래도 이제 국민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예우 또는 예의 이런 거를 굉장히 이제 좀 존중하는 국민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반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또 뭔가 좀 달라지. 국면 자체는 여론은 조금 지금처럼 72%가 반드시 대통령을 구속시켜야 된다라는 여론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눈치를 보지 않았겠나 싶은데 너무 당당하고 일말의 죄의식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다라는 식의 배짱으로 나가니까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였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황 인식도 부재하고 본인이 정말 이 온전하게 사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니다. 이분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서도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거고요. 네. 바른 소리를 했어도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통상 정치 또는 정치인과 일반인, 대중 또는 사회와의 사이에 감각의 차이라는 게 있죠.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면 여의도라는 게 갖는 예를 들어 그런 감각의 차이가 있고 권력의 핵심부로 갈수록 갖는 감각의 차이가 있고 그런데 그래서 또 역으로 보면은 정치나 권력이 가장 스스로 경계하고 자성하고 조심하고 늘 어떻게 보면 거의 기도하는 자세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 게 그런 감각에 있어서 아주 그야말로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는 감각을 상실하는 것이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건데 그게 일반적으로는 존재하나 사실은 박근혜 경우에는 사실 첫 출발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거리가 멀고 그것이 대부분이 이렇게 위장되고 선거운동용으로 포장되어 있던 사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정치인이 탄생을 했던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런 비극을 내포하고 배태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대한 판단이 사실은 국민 일반의 눈높이에 대한 판단과 다른 것이고 그것이 아주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 게 이번 최순실 게이트 처리 과정에서 쭉 돌이켜보면 1차, 2차 이렇게 사과할 때 매번 매를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그렇게 안 했다면 뭐 이게 지금 별로 의미 없는 얘기지만 이 정도까지 가야 왔겠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볼 정도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짚어 볼 대목이 있는 거죠. 지난 대선 때 제가 느꼈던 건데는 그런 느낌이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초창기 메이드 인 차이나 개념의 그 정말 정확한 전자제품 하나. 이거를 포장을 잘 해가지고 명품처럼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사대주의 같은 거에 좀 쩔어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마치 자기들의 영웅을 모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지만 사실 물건을 닦아보니까 전혀 작동이 잘 제대로 안 되고 있었던 그런 느낌이에요. 속지 말자는 거지. 사실 선거만 잘했어도 이런 경우는 안 왔을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사실 이쪽 사람들은 저 사람 대통령으로서 어떤 자질 자체가 전혀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저쪽 분들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었나요? 네. 저는 제가 주변에 있는 오래 정치하셨던 분들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요. 되게 품위 있고 우아하고 예의 바르고 정치를 품위로 합니까? 그렇게 본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성 정치인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고분고분한 사람들이 되게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대우받는 그 정치하기 전까지는 그게 어려운데 정치인이 되고 나서는 조금 이제 여성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대목에서 박근혜 국회의원은 굉장히 주변에서 평가가 좋았죠. 말수도 적고 정치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두 희한하네요, 번째요. 진짜. 실제로요. 그리고 약간 공주필 이런 거 네, 있잖아요. 수첩공주란 이른바 소위 얘기하는 말이에요. 어떤 뭐 네. 아우라, 뭐 굉장히 좀 네. 내공이 있어 보이고 네. 이런 면이 그리고 있는 거죠. 네. 말도 함부로 안 하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게 주로 언론에서 그렇게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이미지 조작을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대전은요 이랬으면은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랬는데 박근혜 의원이 대전은요 그러면 메시지가 아주 강하다.
예. 그러고 뭐 휴전선은요. 역시 안보관이 투철한 사람이다. 이렇게 다 언론에서 보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최근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검찰에 조사받고 났을 때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뭐 탈진했다, 쓰러졌다, 그리고 뭐 경련을 일으켰고 의무실장에 달려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식의 이제 조작된 가짜뉴스죠. 예, 조작된 걸 유포하면서 이제 심파극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눈물 흘리고 뭐 사약을 받는다. 그다음에 대통령을 머리가 흥크러진 모습을 국민들한테 굳이 보여야 되는 이런 식의 불쌍한 모습으로 다시 옛날처럼 만들어가지고 여론을 어떻게 좀 호도할까 하는 그런 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평가가 굉장히 다양한데 저도 제가 2012년도 대선 할 때요. 저는 그때 이제 태자마마 유신공주라는 책이 그때 막 나와서 그 책을 이제 20권을 사서 돌렸거든요. 기자들한테 검증 제대로 해야 된다 진짜. 근데 다들 별로 경계심은 없었어요. 그 전에도 굉장히 많은 말실수 같은 걸 통해서 정말 속이 텅 빈 이런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식으로만 박정희 아우라를 갖다가 자기 정치에 이용해 먹으려던 사람들의 설치가 아닙니까? 결국은 정치인들 사이에. 아니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그렇게 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이런 소위 말한 사자방하고 딜한 거잖아요. 박근혜 당시 후보하고요. 그리고 국정원을 동원해서 돕겠다라고 이제 약속까지 했고 두 사람의 미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측하고는 거의 막 가는 수준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손을 잡은 거잖아요. 2011년도에 손 잡고 2012년도에 그게 실행이 됐던 건데 그쪽은 잘 알았지만 사실은 저희 쪽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준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할 거다. 그러니까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알았어도 이렇게 국정농단을 부리고 있었다라는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죄송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아주 꽁꽁 감추어진 비선이 있고 그것을 또 아주 권력이 꽁꽁 감추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야권이 참 빨리 알지 못했다. 이건 굉장히 한편 죄송스럽지만 어떻게 보면 도리 없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그것이 어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보기에 잘 몰랐을 때는 어쨌든 공주필도 좀 나고 뭐 아우라도 있어 보이고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걷는 거라든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공손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옆에서 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한 집중도를 가지고 이렇게 듣는다. 뭐 그런 식의 약간 미담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실제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선 과정이라든가 또는 각종 정치 행위의 과정에서 그 사람의 실제의 감각, 그다음에 정말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드러날 수 있게 하는 토론,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고 전면화되고 그런 것에 대한 검증이 아주 그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정치 문화가 일상화되지 않으면 이게 참 어려울 거예요, 사실은. 당시에도 역대 가장 적은 횟수의 토론회로 결국은 검증했던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웃음들이 나왔었죠. 뭐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같은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그러니까 내가 하면 할 수 있다라든가 뭐 이런 정도 수준을 것을 우리가 다 넘어가 준 건데. 3차 TV 토론회 끝난 날이 12월 16일인데 그날 오후에 이제 극도의 이 불안감 때문에 TV 토론을 제대로 준비를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정희 후보가 이제 2차 토론까지 있으면서 그렇죠. 그만뒀잖아요. 그래서 3차 토론이 양자 대결로 가니까 이제 전선에 혼선이 생긴 거 아닙니까? 준비했던 거에. 그러고 나서 그날 밤 10시 50분에 속보가 뜬 거잖아요. 김용판 사건에. 네. 그러니까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댓글 흔적 없다. 자막 뜬 게 그래서 부랴부랴 저는 이제 경찰 쪼고 국정원이 나서고 새누리당이 하여간 김용판 해가지고 물론 그 전에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12월 16일 날 그날 3차 토론의 결과는 원사이드하게 깨진 거거든요. 박근혜 후보가. 그러니까 그 주제를 완전히 저기로 덮은 거죠. 중간 수사 결과. 제가 그러니까 그 현장에 또 한가운데 계셨던 분이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 결국은 기본이 참 중요한 거예요. 네, 아주 맞습니다. 원칙과 기본이 정치인을 검증하는 거. 무슨 방법으로 뭐 그 사람이 집안에서 뭐 어떻게 있는지 누구랑 만나는지 그걸 일일이 알겠어요, 사실은. 그것도 있고 그런 예. 어떤 원칙과 기본에 의한 검증이
이렇게 정말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또 그런 경험, 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도 그런 것을 그냥 이쁘게만 봐주는 것으로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아주 아픈 경험을 쌓은 그러니까 거죠. 개인과 그다음에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악한 세력들, 그러니까 검찰, 경찰, 국정원, 언론 이것의 합작품이 박근혜를 양산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월 16일 날 사실은 경찰이 그렇게 협조를 안 했으면 대선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가녀린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 이렇게 네. 만들었던 거고. 지금 오늘은 많은 언급은 안 했지만 결국에는 부정선거도 굉장히 큰 목소리를 냈다고 보면은 인물이 안 되면 부정선거밖에 없었던 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고 인물이 똑똑하고 잘났으면 그렇게 부정선거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박근혜 씨는 그래서 구치소로 이동해서 평생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겪을 것 같고요. 이산화 가스 그 말을 쓴 기억이 나요. 그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 그게 제 입장이었어요.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논쟁을 전화 위기의 계기로 삼아서 저는 오늘로 지난 15년간 국민의 애환과 기쁨을 같이 나누었던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예, 고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또 세입 확대는 비과세 감면 그 제도를 정비한다든지 또 지하 경제를 활성화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달성해서 또 지하 경제를 활성화한다든가 국가를 그 6인 병실 가보셨습니까? 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6인 병실만 보험 적용이 되는데 그 6인 병실 보시면 환자 6명에 간병인 6명 그냥 뭐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북새통 같지 않습니까? 적어도 4인 병실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다 이 보험개보화를 해야만 전역 책임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실에 뭐 그 6인이 들어가고 4인이 들어가고 그런 것까지 그 따져서 자꾸 얘기를 간병비로요? 하실 필요는 없고요. 간병비 보험 대상이 됩니까? 그거는 다 그 치료비에 그 전부 해당이 되니까 그마탄 계산이 나오는 거지. 지난번에는 이 비보험급여를 급여대상 전환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비급여를 갖다가 그렇게 비급여되는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커버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100% 책임을 좋습니다. 지겠다고. 그러면 그런 간병비 그다음에 선택진료비를 다 보험급여로 이렇게 전환하고 하는데도 1조 5천억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예, 제가 예.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충분한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암 치료비만 본인 부담비가 1조 5천억인데 어떻게 4대 질환을 가능하겠습니까? 암 질환만 갖고 1조 5천억이 든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거는요. 거기서 계산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인력이 우리가 최대 자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과학기술 이런 인력이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세워주는 그런 어떤 유일한 길인데요. 아시다시피 그 박정희 대통령님만 해도 해외에서 과학기술 인력을 많이 유치를 해보셨고 그런 기조가 참여정부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그 오랜 성과들을 단숨에 다 까먹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박근혜 후보는 뭘 하셨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제가. 잠시만요. 숨 쉬는 것도 정치다. 박근혜 씨가 구속된 날 방송하고 있습니다.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김민석 특보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석입니다. 김현 의원님은 당의 추미애 대표의 특보일 뿐만 아니라 예.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 쪽에 또 캠프에서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두 개를 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시군요. 말씀을 못하고 그냥 웃기만 하세요. 오늘 웃으면 안 된다고. 예. 사실 오늘은 웃을 일은 아니고 착잡한 날이죠. 그렇죠. 되게 네.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제가 잠들기 전에 구속 소식이 이렇게 날라왔는데 뭐랄까 이게 성취감보다는요 역사적으로 슬픈 날인 것을 이제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게 좋은 일은 아니구나.
누군가에게 구속되고 이런다는 게 박근혜 씨가 법원에서 이렇게 구치소로 향하는 장면에 보도들을 보면은 또 유난히 또 머리도 흥그러져 있고 뭐 이런 거 보니까 확실히 이쪽 사람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심정적으로. 저쪽 사람들처럼 뭐 잔인하게 누구를 죽이고 살리려 하는 그런 거의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한편으로 측은지심도 갖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두 분들 어떠셨어요? 개인으로 보면은 구속이라는 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구속, 특히 본인이 예상을 잘 못하는 구속. 예를 들어 법원에서 재판을 하다가 바로 그냥 현장에서 구속되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의 준비를 못하는 구속을 보면 저는 가끔 어떤 생각을 하면 저건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살고 뭐 죽는다는 게 갑자기 자기와 인연을 맺고 있던 많은 것들에서 떠나게 되고 갑자기 못 만나게 되고 갑자기 연락을 못하게 되고 이건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근데 보통 죄를 지어서 내가 이거 구속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근데 제가 쭉 이렇게 그동안 지켜본 가운데 전혀 내가 구속될 거라는 예상을 못하고 있다가 구속되는 경우가 가장 고통스럽고 황당한 경우이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많이 있어요. 특히 법정 구속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준비 안 된 상태. 누구와 연락도 할 수 없고 뭐 등등등등 이런 거죠. 그런데 아마 그에 준하는 심리 상태였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이번의 경우에는 박근혜 경우에는 본인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현실로 내려오는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그거를 내가 구속될 수 있다고 생각을 저는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더라도 마음으로 이렇게 현실로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건 그렇고 저는 늘 이렇게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게 참 세상이라는 것은 세월호가 오고 박근혜가 가고 진실이 이렇게 올라오고 또 법의 정의가 실현돼 나가고 그러니까 참 조금 전혀 다른 얘기인데 저는 오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입장에서는 뭐 저 같은 마음도 있었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그 정도로는 분이 안 풀릴 것 안 같은 풀리죠. 생각도 들죠. 네, 안 풀리죠. 어저께 밤새 이제 같이 있지는 않았지만 공간상 같이 있지는 않았지만 계속 이제 문자를 주고받고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세월호가 인양되는 과정을 보면서 잠을 못 잔다는 거고요. 날숨이라고 그러죠. 날숨.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고통 겪고 있고 그보다 더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좀 잠을 잘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을 보고 하는 말이고 지금 이제 유가족들이 50명이 목포 신항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안산에서도 일요일 날 시민들 상대로 이제 목포 신항에 내려가자 이렇게 제안들도 있고 하는데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가족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터지면서 모든 걸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그다음부터 이 가족들을 고립시키고 분열시키고 천하에 몹쓸 사람들로 만들고 뭐 이런 거에 배신감들이 크기 때문에 예. 다시는 안 보고 싶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그렇죠. 사람을. 네. 지워버리고 싶은 볼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무슨 사건이 떠오르고 확실히 역사를 되돌릴 수 있다면 박근혜 씨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얘기를 예전에 방송 초창기 때 한 적이 있거든요. 교통사고가 자기들 말처럼 날 수는 있는데 그것을 수습을 잘 해가지고 국가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계속 케어를 계속 해왔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또다시 온다면 아마 반대로 세월호 유가족들은 박근혜 씨를 보호하려고 했을걸요. 그런 측면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뿌린만큼 거둔다는 게 딱 역사의 진리 같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결국은 증거인멸의 우려를 갖고 한 거죠. 네, 증거인멸 우려가 5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요. 범죄 혐의를 모두 다 부인한 거, 그러니까 증거인멸 우려고요. 그다음에 압수수색 못하게 한 거하고요. 그다음에 바깥에 있을 경우에 이제 재벌들에 대한 수사가 아직도 본격적으로 안 됐는데 SK나 CJ 이런 분들하고 이제 말 맞추기 할 수 있다라는 거하고, 네. 그다음에 김종이나 김종덕 장관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점. 이제 이런 게 증거인멸의 요소로 작용해서 구속까지 간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보니까요. 근데 이제 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통상 그것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그러니까 이후에 구속을 안 시켰을 경우에 구속을 안 시키고 진행될 수 있는 불구속 재판의 경우에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우려의 측면을 많이 고려했다면 이것은 기존에 해온 증거인멸의 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와 지적도 상당히 있고, 참 사람이라는 건 길게 보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아주 좀 전혀 다른 느낌인데 아주 그런
원초적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살 때 청와대에 들어가서 79년도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다시 들어가니까 이제 그곳이 본인이 개인 집인 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국가 재산도 개인 재산으로 착각하고 재벌도 아버지가 하듯이 그렇게 갈취를 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내가 하는 게 뭐 죄가 되냐. 그리고 뭐 480억을 받으려고 내가 그 정도의 뇌물을 받으려고 그랬냐라는 식의 발언을 보고 하여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는 것도 한편으로 있고, 그리고 정말 정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이다.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뽑기도 하고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이런 정말 민주화된 대한민국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또 국민들에게 감사한 마음, 정치인이 정말 정치를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밤샘이었습니다. 네. 박근혜 씨의 그 구속돼가지고 양쪽이 잘, 검찰 직원이겠죠? 네. 태워서 이렇게 호송이죠, 이제는. 호송하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약간 마음으로 좀 이렇게 심란한 것도 있지만 정권 내내 그 핍박받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통쾌한 일이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에는 죄 지은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 특히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